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가 자기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또 권리 행사하고 뭐 이런 관계였었어요. 근데 계약을 우리 대리에서 봤듯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제도가 있었던 게 그 대리였어요. 근데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등장인물은 똑같이 3명이에요. 3명인데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개념이 뒤에 있는 내용, 법률적인 효과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입니다. 얘네 둘이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자, 우리가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는 청약자, 승낙자 이렇게 얘기했죠. 청약, 승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약자, 승낙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청약자, 승낙자가 맞아요. 맞는데 그거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도 조금 바뀝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제가 우리 수험생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을 하게 되고 승낙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는 이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3자. 그래서 계약의 이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자 수익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요. 이런 사람을 청약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계약을 요청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계약을 요청한 사람 뭐라 그래요? 요약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약을 요청했다. 당사자끼리 계약을 무슨 요청할 필요 없이 그때는 청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계약을 요청했다. 이 사람은 그런 계약을 승낙했다. 그런 계약을 승낙했다라고 해서 뭐라 그래? 낙약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3자라고 얘기했죠. 제3자를 그래서 수익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3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요약자, 낙약자, 제3자 내지는 수익자라고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개념 정리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약자와 낙약자죠.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요약자와 낙약자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성립시켰고 혹시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인 거지.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변경시킨다는 얘기는 소멸시킨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에서 항상 여러분을 트릭에 빠뜨려 집어넣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배우나 마나한 거예요. 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실버보험 같은 거 들죠. 그럼 제가 보험회사하고 아버지 건강보험을 들어요. 보험료 누가 내죠? 제가 내죠. 보험회사가 내죠. 그런데 그 보험 계약은 수익자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쳤대. 건강보험 들었는데 제가 다쳤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그럼 그 계약의 내용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 보험금 누가 내? 갑이 내.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에다가 내죠. 나중에 병이 뭔가 다쳤다 그러면 보험금은 어디다가 지출해?
병에게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익자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는 이 사람은 계약 당시 현존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건 뭐야? 계약 당시 현존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계약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학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계약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 그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이라도 현존하거나 특정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아보험. 태아는 아직 자연인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아는 아직 자연이 아니야. 근데 태아를 위한 보험 같은 거 들죠. 태아를 위해서 상해보험 같은 것도 들어요. 실제로 상해보험의 유효성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태아는 지금 현존하거나 특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현존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태아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나는 수익을 받을래요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태아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태아를 위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 자체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데 태아 보험을 들었다. 그럼 그 의사를 누가 전달해 줘야 되느냐? 부모가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태아 보험 같은 게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게, 우리 민법상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냥 결정해 버린 거야.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험계약, 상해보험 같은 거 들 수 있다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 현존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 이론이거든요. 그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관계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대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대가 관계. 갑하고 병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병을 위해서 을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둘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이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든 아니면 특별히 좀 친한 관계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친하냐 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계약의 내용은 누구하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외약자와 낙약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상관계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보상관계죠. 이 보상관계를 편하게 그냥 계약관계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계약관계. 그 다음에 이걸 또 기본관계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건 좋은데, 이 보상관계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해서 욕하고 그런 건 꼰대가 되는 거라 그랬죠. 항상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낙약자와 수익자의 이 관계는 보상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3만 원씩 낼 테니 저분이 혹시 골절상을 당하면 20만 원 줘라. 그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10만 원 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 5만 원만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10만 원 주라고 돼 있는데 20만 원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얘기해요. 급부관계, 수익관계 또는 이행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통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용어 자체 이것도 그냥 하나 통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고려할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보상관계나 계약관계, 기본관계가 변동이 생기면 여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상관계나 계약관계, 기본관계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수익관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 잘 냈는데 보험금 발생하니까 안 줬다. 그럼 이쪽에서 여기다가 항의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에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험료가 3개월치 안 들어왔대요? 근데 보험금 줍니까? 안 주겠죠?
네,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계약을 누가 성립시켜요?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을 소멸시키는 사람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람 누구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이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분이 틀리는 거 여기서 틀린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제3자가 수익을 받으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받겠다. 그 수익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다쳤어요. 다쳤으니까 보험금 내놔 하는 게 수익의 의사표시죠. 이 수익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을 받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답은 칠판에 다 있어요. 칠판은 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답서 써 있잖아. 효력은 갑하고 을이 발생시키지 병이 발생시키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자는 그에 따라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때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후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낙약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못해요?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암만 좋은 말로 꼬셔도 그거 그럴듯한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뒤에 있는 판례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나중에 이것만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답 찾아내는 건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런데 판례 나는 많이 알아. 나올 때마다 말만 바뀌면 틀리고 그러지 말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뭐라고 말을 바꿔내거나 뭐라고 좋은 말로 꼬셔도 안 틀린단 말이죠. 아시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런 거 필요 없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요. 뭐 수익자 특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약의 목적은 뭐든지 다 가능하고 자, 양쪽 가로 3번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3자의 지위 있죠? 제3자의 지위는 뭐가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해제권이나 취소권 없고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본 수업할 때 철저히 공부할 텐데 우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 항상 제3자거든요. 그걸 제3자라고 해. 새로이 등장한 사람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야?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죠. 처음부터 당당하게 있던 사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새롭게 등장한 애가 아니야.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새롭게 등장한 애예요. 근데 얘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제3자가 제3자가 있지 않으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소멸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어요.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을 취소한다. 그럼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됐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이라 그래서 법에 딱 정해진 사유밖에 없어요. 근데 이 취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말은 계약에만 쓰는 말이에요. 계약에만. 다시 한번,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나 해지는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고. 자, 그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갑이 을에게 내 거 2억에 팔겠소. 그랬더니 을이 당신 거 2억에 사겠소. 라고 했죠. 자,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는 이 청약이나 이 승낙을 취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청약이나 승낙을. 그럼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했죠?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습니다. 이거 각각의 의사표시죠? 그러면 갑도 을에게 이거를 취소할 수 있고 을도 갑에게 이거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는 뭐냐? 해제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때 성립하는 게 뭡니까? 계약이죠. 먼저 의사표시와 계약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계약의 성립 요건이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만 있다고 해서 계약이 되나요? 갑이 을에게 2억에 팔겠소, 을이 갑에게 1억 5천에 사겠소. 그랬어요. 의사표시 두 개죠. 상대방은 일치했지만 내용이 일치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얘가 2억에 팔겠어. 취소 1억 5천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2억은 청약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1억 5천이야. 그럼 얘도 1억 5천 좋아.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해제다, 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취소, 뒤에 가면 취소에 가서, 우리 착오에 의한 취소에 가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이거 어려운 말인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상하네, 그죠? 계약이 해제됐는데, 그래서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했는데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왜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과 승낙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취소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해제했으면 이걸 해제한 거잖아, 이걸. 취소는 각각의 이걸 취소 대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근데 요번 지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이제 나올 차례가 된 거예요, 또 이 판례가. 아시겠죠? 예.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해지다라고 하는데, 그럼 해지는 언제 하느냐? 그래서 계약의 소멸, 해제와 해지는 똑같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를 만드는 걸 해제라고 하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한다고. 지가 그칠지야. 아시겠죠?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해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은 한 번 급부가 되면 그걸로 이행이 완료가 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오랜 기간 동안 놓고서 똑같은 내용의 급부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좀 더 쉬운 설명으로, 매매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한 번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죠? 이건 계속적 계약일까? 일시적 계약일까? 일시적 계약이죠. 또 이런 질문 올 거야, 분명히. 난 부동산 거래할 때 3회에 걸쳐서 줬는데요. 원래 한 번에 줘야 되는 걸
합의에 의해서 세 번에 나눠서 준 거지. 원래 한 번에 줘야 되는데 당사자 합의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한 번에 끝내요. 임대차 2년 했대. 2년을 한꺼번에 끝냅니까? 2년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내용의 급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차는요, 소급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해제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요, 해지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아니면 임대차가 무효가 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해지란 얘기는 1년 살다가 임대차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끝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해지를 하는 거지. 그럼 1년 동안 살았던 건 유효고 앞으로 남은 기간 1년만 어떻게 하는 거죠?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하죠. 해지.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뭘 여기서 장래를 향해서 없던 걸로 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이거는요,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의 대표주자가 매매, 계속적 계약의 대표주자가 임대차.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사유는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제를 알면 해지도 안다.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러면 계약을 소멸시킨다. 그럼 뭘로 보자는 얘기지? 해제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해제는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쌍방행위로 한다. 자, 계약을 해제 내지는 해지하면은 계약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고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없었던 상태가 된다. 요건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장래를 향해서 없었던 상태가 된다. 요거만 구분하고 나머지 원인은 똑같아요.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 계약 해지할래?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때는 계약이 소멸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할래? 그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둘이 거래하면서 제가 채무 불이행을 잔뜩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수험생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고 하면 계약이 해제돼야지.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내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해제된다. 그럼 채무 불이행한 내가 해제? 못해! 그럼 해제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채권자는 계속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제나 취소나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단독행위인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대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게 원칙이고 쌍방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쌍방행위를 하는 경우는요. 둘이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야. 시골서 오랫동안 한 50년 같이 컸어요. 그럼 50년 동안 같이 큰 친구는 눈 마주치면 뭐 할까? 어떤 분 싸운다 그러는데 그건 나쁜 친구고 그건 친구 아니고 왼수죠. 친한 친구는 눈 마주치면 뭐예요? 그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해야 되죠. 예. 근데 맨날 술 먹는데 뭔가 건수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그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술 먹는 것도 건수가 있어서 바늘한테 허락받고 먹어야지. 그냥 먹고 들어가면 또 나같이 벌금 내죠. 허락 없이 벌금 내니까 건수를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둘이 친구야. 내 땅 네가 살래? 그럴까? 그래서 사는 거죠. 계약 체결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 없어요? 좋은 일 있잖아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죠. 한 잔 먹어야 되죠. 네. 그 다음날 만났어. 요번엔 내 땅 네가 사라. 그래. 또 샀죠. 네. 거래했으니까 또 한 잔 먹어야 되죠. 그 다음날은 특별히 할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저께 산 네 땅 계약 해지할까? 그럴까? 그럼 계약 해지하는 거죠. 또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한 잔 먹어야 되죠. 그 다음 날은요. 요번엔 네가 나한테 판 땅 그거 계약 해지할까? 그러자. 그렇게 해서 건수 일주일에 4개 만드네. 최소한 그죠? 이게 쌍방행위라는 거. 이건 합의 해제다 또는 해제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제 합의 해제. 이 합의란 말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이거 뭐라고 바꿀 수 있죠? 합의, 약속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계약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해제 계약이다. 쌍방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의 해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합의가 해제가 가능할까? 무슨 이유가 있어 눈 마주치면 하는 거지. 소주 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둘이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해제하자 그러자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이유 없어. 그리고 채무불이행입니까? 채무불이행 아니고 지들끼리 그냥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죠? 그만둔 거죠? 소주 먹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쌍방행위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실효가 되면 자, 상호간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원상 회복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전부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줄 건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반환해 줄 건지 이것도 다 합의로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다 보니까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왜 생긴 거냐면 둘이 진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요분의 채권자가 이거 압류하고 들어왔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뺏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쌍방 합의에 의해서 없던 걸로 해. 이럴 수도 있죠. 이런 편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샀다가 제 채권자가 압류 들어오고 그러면 찾아가고 계약 해제하자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제했다. 그래서 다시 소유권 반환해 갔다. 그럼 저 제3자는 내 건 줄 알고 압류했다가 소유권 반환해주면 제3자는 또 자기 권리 행사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을 회복해 가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분께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럼 다시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근데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 채권자가 압류해버렸다고. 근데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소유권 회복해 가잖아? 그럼 압류 지워진다는 얘기야? 안 지워진다는 얘기야? 안 지워진다는 얘기야. 압류 있는 상태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고 합의 해제는 시험에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고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합의 해제 사유는 뭐가 있다고요? 소주 먹기 위해서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어요. 자,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 하는 거죠? 단독회의, 즉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야.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법정 해제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합의로 해제 사유를 정하는 약정 해제도 있어요. 요거하고는 다른 게 요거는 해제 사유가 미리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거야. 약정 해제는 처음부터 둘이 거래하면서 내가 산 땅으로요 제가 여기다가 건물 지을 거거든요.
공장 지을 건데 또는 아파트 지을 건데 혹시 이게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되면 계약 해지하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씨 그런 계약 안 해 너하고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둘이. 그리고 제가 가고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가 났대. 그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죠? 해지 못하는 거야. 근데 건축 허가가 불허가 났네. 그럼 처음에 뭐라 그랬어? 건축 허가가 불허가 나면 계약 해지하자고 했죠. 그럼 와가지고 건축 허가가 불허가 났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게 약정 해제인 거야. 그럼 뭐 어떤 내용? 건축 허가만 약정합니까? 아니야. 어떤 내용이든지 다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 해제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가 금방 얘기했듯이 뭐죠? 서로 특약을 한 거야. 어떤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자. 여기는 서로 특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왜 합의 해지한다 그랬어? 소주 먹고 싶으면 합의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소주 먹고 싶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요.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냥 자동 해제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 해제 조항을 집어넣는 거야. 자동 해제 조항을 집어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동 해제 조항이에요. 또 중도금만 하는 거 아니라 잔금도 할 수 있잖아.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이거 자동 해제 조항이거든요. 이런 자동 해제 조항이 있는데 진짜 중도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 안 넣는 순간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근데 잔금은 조금 달라요.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근데 진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 안 넣었대. 그런데 계약이 자동 해제되느냐? 아니야.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잔금 지급 기일에는 매도인도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이 잔금 줍니까? 안 주지. 근데 계약의 내용에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 안 주면 계약 자동 해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으로 정한 사유 발생했죠. 발생했지만 이거는 이유 있는 항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그럼 자동 해제야, 그냥. 중도금 안 넣으면.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왜 잔금을 안 줬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이행 제공해 줬는데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잔금 안 줬다. 그럼 자동 해제겠죠. 하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매수인이 돈 안 주고 있다? 그럼 잔금 안 줬어도 이건 자동 해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건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문장 딱 그거야.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하는 실권약관이 있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실권약관에 의거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다만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한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몰라도 중도금은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에 의해서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을 주고 받읍시다라고 하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금 계약 체결하죠?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저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건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이거 10,000원인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원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거야. 이 1,000원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이 1,000원을 해약금으로 해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쉽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1,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 포기하고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했으니까 계약금 그냥 가지세요. 그러고 계약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계약금 받았는데. 그럼 이 받은 돈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돌려줘야 되죠. 1,000원만 줘? 나도 해지하려면 1,000원의 손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은 거에 내 돈 1,000원, 그러니까 얼마? 2배를 상환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만약에 계약금을 내가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500만 원 내 돈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저한테 발생한 손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500 있어야 되잖아. 그럼 500 주고서 계약을 해지해야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 거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야. 그럼 법정해제는 뭐냐?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인 거야.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이 불가능한 걸 뭐라 그래? 이행불능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수령지체도 있어요. 요거는 채무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채권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그래요.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행불능은 더 이상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행지체라고 하는 건 이행기까지 기다려 봤다는 거야? 안 기다려 봤다는 거야? 이행지체라고 하는 건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 게 이행지체 아닙니까? 그 이행기가 도달했고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고해야지. 언제까지 이행해라.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된다? 이행기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이행불능은 이행기까지 가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이행기 전에 불능이 확정돼 버릴 수도 있죠. 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려 봐야 되지만 얘는 물건 사기로 했는데 물건이 벌써 불타고 없다는 거야. 이행기는 다음 달인데 물건이 불타고 없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면 이행 가능해집니까? 불타고 없어졌대. 다음 달 1일이 이행하기로 한 날인데 오늘 이미 불타고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면 뿅 하고 나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최고하면 불탔던 물건이 뿅 하고 나타납니까? 최고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최고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합니다. 최고 같은 거 필요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수령지체 같은 경우는 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되죠? 최고하는데 이 최고는 채권자가 최고하는 거지만 이건 누가 최고하는 거야? 채무자가 최고하죠.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돼요. 똑같습니다. 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데 여기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죠. 그래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되돌려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상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해. 원상 회복. 요게 지금 개념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과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 원상 회복은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하고 나하고 이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제가 드렸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돈을 받았는데 뭐 물건을 이거 말고 이 안에 있는 분필까지 주기로 했는데 분필은 요만큼 남은 걸 한 토막 더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최고해야 되죠. 분필 그거 한 토막 줘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제해야 되죠. 해제하고 이 물건은 저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써갖고 많이 달았다. 그럼 그거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현존이익만 주는 게 아니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어떻게 합니까? 돈 10,000원 받았거든요. 10,000원 받았다가 며칠 있다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되는가? 이자. 이게 원상회복이야.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이 있으면 반환하지만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만약에 이분이 10,000원 가지고 있었으면 통장 안에서 10,000원의 이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이자가 붙었겠죠. 이자까지 다 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원상회복이다. 그러면 불합리한 게 하나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했고 이분이 계약을 해지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주는데 이분은 채무 불이행도 아닌데 나한테 이거 물건 주면서 이거 조금 썼다고 해서 그것까지 나한테 다 원상회복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손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상회복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은 이분만 청구하는 거야? 채무불이행한 저도 청구하는 거야? 이분만 해야지. 채무불이행한 자가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약의 해제인 거죠. 여기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뭐죠? 제3자죠.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더 디테일한 거 안 보고 여기서 끝낼 거예요. 자, 우리 계약의 해제 한번 볼게요. 이 해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계약 해제가요. 일단 계약의 해제는 취소하고 조금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만 해제는 계약에 쓰는 말인 거예요.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경우. 그 다음에 칠판 안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쌍방행위는 왜 한다 그랬어요? 소주 먹고 싶으면 낮술 먹고 싶으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대신 이것도 해제니까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죠. 원상회복 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할지 말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거야. 손해배상 할 거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합의 해제니까.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는 해제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해제권 행사 방법, 행사 이유는 뭐야? 채무불이행, 즉 법정해제야, 법정해제. 법정해제 사유,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 이런 게 있어요.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죠. 여기는 개념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까? 안 기다렸다는 겁니까? 기다렸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최고해야 되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죠. 반드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이행기까지 가봐야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해제하는 걸 뭐라 그런다? 즉시 해제다. 아시겠죠? 채권자 수령지체도 뭐라 그랬죠? 수령지체?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체니까 이것도 최고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단순한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최고하는 거지만 채권자 수령지체는 누가 최고해? 채무자가 최고하는 거예요.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니까 원상회복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원상회복은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한 자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제3자는 보호해야 되겠죠. 이건 합의 해제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든 제3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약의 소멸까지 했고요. 거기 보니까 법정 해제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책을 하지 말고 들은 내용으로 좀 떠올리자라고 했어요. 약정해제라고 얘기했죠. 약정해제는 뭐라 그래서 해제할 사정을 미리 정해놓는 거다.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정해놓는 거라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도 약정해제야. 처음부터 이 돈 1,000원 이거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약 해지하자라고 처음부터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 100 주고 아니면 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권약관이다라고 해서 자동해지 조항도 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느낌만 가지고 쭉 갑시다. 그래서 해약금 약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보니까 196페이지에 쌍방적 의사표시 해제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쪽 가로 3번에
계약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고요. 필요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97페이지의 계약법 강론이죠. 계약법 강론 조금 이따가 쉬었다 할게요. 네.